자, 실전학습 소설이에요. 현대소설. 전체 내용을 봅시다. 현대소설 읽을 때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 요거 신경 쓰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제목은 상징성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게 주제가 되겠지. 자, 등장인물들과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전체 내용이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전체 내용보다는 여기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장돌식이한테 마을에 내려가 삽과 괭이를 가져오도록 시킨 나는, 자, 여기 나가 등장하니까 1인칭 시점이네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 눈을 빤히 뜨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서 빨갛게 단풍이 든 떡갈나무 잎을 떠 으스스한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가렸다. 그날 우리는 썩은 돌비늘이 두껍게 깔린 땅을 파고 아버지를 묻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흙을 져 나를 수도 때를 뜰 수도 없어 평장을 하고 둘이서 끙끙거리며 돌을 날라다가 무덤 위에 덮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무덤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어서 돌로 덮어놓은 돌무덤을 만들었다. 어렵게 장돌식이라는 사람이랑 무덤을 만들었네요. 자, 여기 전체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매장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돌무덤을 곰배파리 장돌식이한테 부탁한 뒤 상여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날이 밝기 전에 쫓기듯 그 동네를 떠났다. 월곡리를 떠나면서 나는 장돌식이한테 월곡리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해줬다. 그 결심을 맷돌질 하듯 어금니 응등 물고 30년 동안 시장바닥에서 뼈가 굵고 손바닥 발바닥에 닳도록 뛰어 월곡리 사람들을 모두 머슴으로 부릴 만한 돈은 못 돼도 이만하면 어깨 펴고 살겠다 싶어서야 두 눈 부릅뜨고 고향에 돌아왔다. 이 월곡리를 떠나면서 했던 말을 보면 머슴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건데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월곡리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중략 부분. 고향에 돌아온 나는 좌익 활동을 하며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아버지의 누명이 밝혀진 것을 몰랐어.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무덤 이장 작업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동원한다. 자, 이게 돌무덤으로 아버지를 묻어놨는데 이제 내가 돈 좀 벌었으니까 아버지의 무덤을 좋은 제대로 된 무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간 거야. 근데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무덤 일을 시키는 거죠. 나는 비닐봉지 속에 아버지 유골 부스러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 아들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아버님 문 앞에서 무덤에 덮을 떼장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저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지 한도 풀리셨겠죠? 라고 이제 속마음으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골 부스러기를 광 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유골이 땅속 깊이 묻히고 덩실하게 봉분을 요 무덤입니다. 짓기 시작하자 나는 차츰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쾌감을 맛봤다.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젤로 큰 묘등이 되겠구만. 성물만 안 친다면 세종대왕 능보다 더 튼실해. 제일 좋은 무덤을 만든 거지. 마을 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로 한마디씩 했다. 무덤 제대로 만드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장은 무덤을 옮기는 일을 말해요. 이장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서 아마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어. 자,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네들이 죽게 했던 우리 아버지의 무덤을
만드는데 이장하는데 고용됐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할까라고 기대를 한 거야. 복수를 이제 계획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월곡리입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친 아버지는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오 씨입니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주신 분 두둥하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되도록이면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 그럼 여기서 사건의 흐름에 전환이 생기겠죠.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장내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동안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들, 아픔에 대해서 좀 무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다면 처음부터 황바우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지, 원. 아들이 잘 된 걸 보니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던 것 같구만. 아, 황바우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한데. 참말로 사람 팔자는 알 수가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 하고들 몇몇 사람들이 언뜻 한마디씩 뱉어냈을 뿐이다. 자,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랬어? 그럼 진작 말하지 라고 얘기하고 별 감정이 없는 거야. 월곡리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인 거고 얘가 여기서 느끼는 감정.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 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를 갈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대요. 나는 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얘 더 부끄러웠대. 잠시 후에 산에서 내려가던 부면장내 아들이 허위허위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다. 이것도 음성상징어도 사용됐네요.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왔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소.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걸세. 라고 부면장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그에게 잠시 후 내려가 하룻밤 묵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시라고 했다. 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하네. 부면장 아들은 산에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양귀비꽃 같은 놀이. 노을이에요. 이거 양귀비꽃은 빨간색 꽃인데 지급법이죠. 노을을 비유한 거.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무덤 만들 때 처음 무덤 만들 때 도와줬던 장돌식이죠. 음식 그릇을 채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이한테 인부를 불러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아버지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 옆에 숨겨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나무 옆에 못생기고 큰 돌이 있었대. 숨겨놓다시피 한 거. 근데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돌을 신장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돌식의 산을 내려가던 인부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소나무 옆에 30년 전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그 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고향이 싫어서 떠났지만 이제 이 사람도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죠. 그래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혼, 우정, 이 사람들의 마음도 잊지 않을 것 같아서 돌을 집으로 가져가겠대. 나는 장돌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요 감정을 좀 기억해 두세요. 내가 여태까지 근 30년을 이렇게 복수로 일을 갈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진짜 부끄럽게 살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인생에 대해서. 그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은 어떤가? 이제 한이 풀리는가? 장도식도 나를 보며 웃으며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었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게 아버지의 한을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오히려 욕먹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유골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혀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했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산을 내려왔다. 장도시계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행하려던 것이 아버지를 더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1인칭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엄청 잘 나와 있어. 그럼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버스를 타고 돌을 가져가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다. 고함 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빵빵 자동차 클렉슨 소리가 귀청을 쩌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이겠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꿈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복수를 꿈꿨던 것들이 낡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말한다 이런 거예요. 돌이 여태까지 너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의 참담함. 자, 전쟁 중에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애쓰는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복수를 위해 귀향한 나는 아버지의 묘지를 옮기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이장. 이장 과정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을 동원해.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은 이미 밝혀졌고 세월의 흐름 앞에서 기억과 상처 등이 무디어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한 복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처의 치유가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작가 생각을 드러낸다. 전체 줄거리는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아버지는 이제 황바우 씨인데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면장, 이거, 못하네. 부면장네 집을 지키려고 했지만,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대. 그리고 장돌식은 어린 시절 나의 아버지인 황바우 매장을 돕고, 그리고 또 이장까지 도와줬죠. 어른이 된 나는 30년 후에 이장도 도와줌.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까먹음.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그 잔혹함이 마을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음, 요거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OX 한번 해보시고 뒤에 시를 한번 볼까요?
몇 쪽이지? 뒤에 보면 정가 추석부터 이거 엄청 기네. 설명부터 볼게요, 얘는. 뒤에 넘기면 설명이 있어요. 전가 추석이라고. 자, 스토리가 있는, 서사는 스토리죠. 한문으로 된 시. 풍년을 맞이한 풍요로운 추석 모습과 가난한 농민이 겪는 비참함. 자,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사건의 진행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서사성. 서사성은 뭐야? 순서와 사건이라는 거니까 줄거리, 스토리가 나타난다. 자, 이 작품은 조선 말기 후기 문인 이건창이 26세 때인 1877년에 지은 한시다.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권세에 굴하지 않고 지방 관아의 비리를 매섭게 처리한 것으로 유명한 일을 남겼다. 그때 암행어사 했을 때 직접 보고들은 일을 제재로 삼아 쓴 작품 중에 하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지난해에 참혹한 흉년을 겪고도 살아남은 농민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누린다는 내용이고요. 지난해는 76년인데 병자년 기근이라 해서 조선 후기 가장 극심했던 흉년. 둘째 분위기에서는 시적 분위기가 어둡고 슬프다. 유복자를 하는 과부의 사연이 진술되는데 그의 남편은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도 끝까지 종자로 쓸 곡식을 먹지 않고 간수하여 봄에 눈에 파종하고 곡식을 가꾸다가 그만 기운이 다해 목숨을 잃고 만다. 굶어 죽은 남편의 시신은 땅속에서 썩어가고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심은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역설적인 장면은 당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묘사를 통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을 그리듯이 쓰는 거죠. 설명, 비유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나온 거 보면 이런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겠죠. 자, 시를 한번 볼게요.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가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이 또 있겠니? 서리법.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가을 달이 밝게 떠서 풍경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풍경이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야.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에서 서술상의 특징 찾을 때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풍경은 아름답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야.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 풍경을 뭐 즐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들이우니 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 해바라기 씨 털어내고 뒤뜰엔 알밤을 깐다네. 오, 뭐가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풍요로움을 나타내주고 둥그런 질화로에 질화로는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올려놓은 난로예요. 고주백이 벌겋게 타올라서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한번 배가 부르면 기분이 늘어져서 뭔가 이것도 밥을 해먹을 게 아주 많아. 들썩들썩 이런저런 이야기 꽃피네. 지난해 큰 흉년을 만났을 때는 아주 죽어 못 살듯 싶더니만 올해는 대풍, 큰 풍년이 들어서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그래도 하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뭔가 천지신명, 운명을 이끌어가는 걸 말하겠죠. 자,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에 누렁소 잡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리듬이 느껴져.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무슨 법이에요? 대구법. 홀로 서천의 어느 집에 설띠설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고 누가 울고 있어. 곡하는 이가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자 아는 호럼이라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유복자라고 하는데요. 호럼이 그 과부,
지금은 과분함을 안 쓰나? 자, 서방님 살아계실 적엔 두 식구가 이 한 집을 지켜 문전에 멍석만한 땅에, 멍석만한 땅은 아주 작은 땅이라는 거예요. 문 앞에 조그만 땅이 있었어. 매해 벌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는데 지난해 가을 서리가 일찍 내려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했다오. 뭘 흉년이야. 지난해가 엄청 흉년이었다 그랬죠?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이 껍데기들 쌀 껍데기, 밀 껍데기를 소나무 껍질 이렇게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가 부족했대. 자, 그럼 여기서는 극심한 가난을 나타내줘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나락은 이제 투수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 곡식들이죠. 한 줌을 얻었어. 한 톨도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종자로 쓰고 나니, 이제 씨앗이 있어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가 날로 오그라들었어. 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림을 견디다가 허약해져 가는 거예요. 굶거나 먹거나 함께 했는데 이 몸은 나무둥지처럼 모진지, 나는 굶을 때 나도 같이 굶었는데 이 몸은 나무둥지처럼 조금 쌩쌩하대. 이거 뭐 지규법. 호련이는 갑자기 서방님만 저 세상으로 보내요.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오. 자기가 직접 땅에다가 묻었대. 장례를 뭐 치르거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앞살에 묻힌 사람이 썩어갈 때 논에 심은 곡식은 이거 같다오. 벼 이삭 이근들 무엇하리오. 이것도 서리법. 남편이 죽었는데 뭐하리요.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젖먹이 어린 것 두고 어이하리. 즉 아기를 이제 낳았으니까. 이 아이 비록 아비를 모르지만 단 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희 앞에 고하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을 했어요. 너무 슬펐어.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아전이 세곡밭이라 외쳐댄다. 나는 기절한 상태인데 이 곡식을 관청의 관리들이 야, 네 세금으로 낼 곡식을 바쳐야지 라고 외쳐댄다. 그러면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가혹한 정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이 나쁜 관리들, 탐관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구에서 알 수 있는 한자 성어는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힌다. 뭐니 이거? 가렴 주고. 가혹한 정치는 호랭이보다 무섭다. 가정 무서워. 뭐뭐보다 호랭이 라고 하죠. 근데 이건창님이 암행어사였으니까 백성들의 현실도 다 볼 수 있었고 관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농가의 추석의 모습, 추석을 전후해서 이 사람이 느끼고 보고 들은 것을 한시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운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문시처럼 스토리가 쭉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마시고 지금 요거 OX 한번 해보세요. 요 뒤에 시는 나중에